싱킹 브리지 타임즈 2024년 12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거야 법안도 입맛대로 간첩죄 확대 돌연 반대, 주희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 확률론적 사고방식, 이런 논리를 적용해서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다 인용하기보다는 뭐 이런 결론 같은 그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간첩법 적국에서 외국으로 개정 추진한다면 간첩법에서 현재 적국은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북한만 돼 있어요. 이거를 중국까지 포함하는 외국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면 그러면 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할 것이다. 왜 반대하느냐? 그러면은 그 원인 과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또 역사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도 야당 국회의원 놈들이 실질적으로 간첩질들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강력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 과정이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이냐 이게요.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이미 그 증거가 나왔죠. 무기 수출 국회 승인 받아라. 대외비까지. 미국도 뭐 국회 승인이 있는데 그 규모 어느 정도 이상이고 뭐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판매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국가 기밀까지도 국회의원 놈들이 그걸 보고서 짱 박았다가 중국 새끼들한테 팔아먹을지 어떻게 아냐 이게요. 못 믿겠어요. 야당 국회의원 애들을. 여당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국회의원 안에도 그 간첩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국익을 팔아먹는 놈들은 다 간첩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모아지면은 중국에서는 나라를 중국에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지금 간첩법 개정을 얘기했던 그 한동훈 법무장관 때 한 게 아직도 지금 계류 중인데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선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 직원이 중국에서 중국 간첩법에 의해서 구속을 당했죠. 그 형편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첩법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간첩법을 개정하면 지들이 걸려들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냐. 뻔한 얘기 같다 이게요. 여기서 좀 더 길게 나가면은 민주당 애들이 국힘이나 지금 기존의 이 사람들을 친일 매국노라고 했는데 반대로 이제는 걔들이 친중 매국노가 돼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완전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뭔가 이권 관계가 있을 거예요. 외국 산업 스파이의 간첩죄 적용 못해 눈뜨고 당하는 한국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작년 7월부터 시행한 개정 반간첩법을 정해서 아까 구두로 얘기한 대로 우리 한국 국민을 최초 구금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우리는 뭐하고 자빠졌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국 한정되어 있는 것을 외국까지 확대하는 그 외국인이면 미국을 위한 국가 기밀도 거기 간첩법으로 집어넣네. 일본에다가 무슨 기술을 빼돌려도 간첩법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다가 추가로 민주당 의원 아새끼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은 정당법 개정안에 김교흥 의원안이 당내 견상 관련 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한다.
제3자 뇌물죄 형법 개정안에 주현철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뭐 야당을 많이 뽑아준 다 국민이 감당해야 될 몫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당을 많이 뽑았으니까 누가 뽑았는지 모르지만 주로 아줌마들이 많이 찍어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줌마들은 그저 페미니즘 이런 거 뭐 DEI라고 다양성, 형평성 무슨 뭐 있다 있고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에 해당.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자관 제3자 뇌물죄는 그 해당이 아니기 다 이재명이 방탄 만들려고 하는데 두고 보자 이게요. 재판이 한 5차례 건이 있는데 끝까지 대선 전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이게요. 친일 매국노로 몰아세웠던 반일 프레임을 씌웠던 민주당은 이제 친중 매국노가 되어가고 있다. 중국과 어떤 이권관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 독립문을 세운 게 일본에 대한 독립이 아니고 서재필 박사가 지금 그쪽 서대문구 지금 독립문 자리 거기에다가 세웠던 것은 옛날에 영인문이라고 중국 그 사절단이 올 때 황제 모듯이 이 조선의 왕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사절단한테 굽신하면서 인사했던 데거든요. 거기서 독립을 해서 중국한테 독립을 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얘네들이 지금 다시 영인문을 거기다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그 사절이 오면은 가서 그 친절히 그 영접하는 거기서 또 영인문인가 거기에 또 무슨 유락시설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밤새 향응을 또 베풀었다고 하죠. 그것도 싹 철거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역사는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반들이 그 기득권 세력이니까 중국 한자를 쓰면서 어쨌든 그렇게 청나라를 그 오랑캐라고 얘기했던 놈들이 이 청나라가 중국 자체를 먹으니까 그게 바로 또 변절해가지고 청나라한테 굽신하는 그런 놈들이 우리 그 양반 조상 놈들이었습니다.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또 표현해 볼 수도 있겠네요. 좀 첫 시작부터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중국이 먼저 미중 관계 깨질 수도 사설 칼럼 이상철 씨인가요? 중국 연구소장 중앙일보 일본판입니다. 국내 그 플랫폼에서는 그 언론기관들이 편집해서 올린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관심 있는 거를 AI가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그 야후 재팬판에서 쉽게 늦게 띄는 게 저 국내 그 플랫폼 네이버 이런 것들 안타깝습니다. 뭔가 그 수많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늘 찾는 기분인데 핵심적인 것들을 야후 재팬은 그건 뭐 야후 재팬도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라인이 이것도 지금 뭐 소유권 때문에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배터리 전원이 부족합니다라고 나오네요. 제가 이게 배터리 전원 꽂는 거를 죄송합니다. 가끔 가다가 말이에요. 요즘 깜빡깜빡 해가지고 어쨌든 요즘에 그 무비자 입국 이런 것도 중국의 일방적 조치이며 수교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또 일본에도 화해 제스처를 현재 보이고 있답니다. 중국이. 그리고 이제 중국 군용기의 8월 일본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도 했고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지금은 그 전랑 외교, 쌍딱 같은 전랑 외교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관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제주평화연구원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강영훈 씨 이름은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누군지. 어떤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기보다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가 그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라고 주구장창 주장하죠. 이솝 아저씨의 그 가르침을 비유를 하면서. 근데 이게 뭐 평화연구, 평화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는 그 평화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다 좌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돌려 얘기를 하네요. 중국은 현재 청년 실업률, 우리도 뭐 청년 실업률 높지만 경기 하강 등 디프레이션, 우리나라도 디프레이션, 중국이 내려가면 우리도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은 경제 구조상 의존도가 그동안에 너무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오냐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한 대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하면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의 압박이 거세지고 중국 내 위기관리 실패감이 강해질 경우 중국 측이 오히려 미중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 수도 있다. 이게 마지막 수죠. 최악의 경우 미소관 쿠바 위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중국에서도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을 거냐.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되면 시진핑이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분명히 대만 침공을 강행할지도 모른다. 한국도 침공을 할까요? 그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대만 침공을 하도 3차 대전으로 확전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트럼프의 복수 시진핑의 묘체 이종태 선임 기자가 시사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관세 협상을 하면서 미국산 제품을 2천억 달러 더 늘리기로 했는데 중국이 사실은 제대로 약속을 이행을 안 했다. 거기다가 그해 대선 말에 트럼프가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에 복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세 인상의 명분도 있다.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 인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시의 대응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전술이라고 제가 미리 견해를 말씀드리고 정면 대결은 물리적 전쟁일 수밖에 없다. 사역과 양보다 이게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저께인가 소개한 거에도 그 세계 지식 포럼에 나온 그 대학 교수 강의도 좀 이 결론은 타협과 양보였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네요. 호랑이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계책이다. 뭐냐면은 이 아시아와 유럽의 미국 동맹국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 제한하고 장인애들은 관세 인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서로들 미국과의 동맹을 와해시키는 전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요. 미국과의 정면 대결 이게 이제 마지막 방법이겠죠. 하게 되면은 3차 세계대전일 거고요. 그런데 여기 표현이 중국이 아직까지 진지하게 보수폭에 나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복을 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능력이 있는지 한번 저질러 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바로 중국 해체다 결과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사일이 메시지일 때 피터 자이안의 뉴스레터 내용입니다. 푸틴이 올해 슈니크라고도 발음하고 올해 슈닉이라는 중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하기로 결정했다는데 핵 능력이 있는 ICBM으로 오인이었지만 다소 빠르게 해결됐다. 러시아가 군비 통제 협정을 준수하는 척하면서 불법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인들이 방을 완전히 잘못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사일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나토의 단합이 깨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지배력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역효과가 날 것이다. EU 국가들이 오히려 재무장적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역 안보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맞서 무기를 걸고 단결하고 있다. 한국산 무기도 많이 사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리처드 파인만, 왜 자석은 서로 밀어내는가에 대한 답변. 약 4년 전인가 이 동영상을 봤었는데 스노우볼이라는 유튜버가 한 겁니다. 참 최근에 제가 논리를 좀 중시하면서 좀 더 합리적 사고방식을 갖고자 하니까 이게 눈에 또 띄더라고요. 이제 왜라는 질문에 설명할 때는 서로가 참이여라고 납득하는 일련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왜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들에 흥미를 가지게 되겠죠. 이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면 더욱더 깊고 다양한 방향으로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녀라는 분이 이모인데 이모는 왜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셨죠? 라고 묻는다면 그건 빙판이 미끄럽기 때문이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제가 그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라는 책을 한 수년 전인가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빙판이 미끄러운지를 묻는다면요. 왜라는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이해하지 못한 것도 인정해야 하니까요. 이러한 현상은 그저 세상의 요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as an element of the world라고 표현을 되어 있네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 자기 반발, 전기 반발, 그리고 자기 흡인과 같은 존재 말입니다. 여기에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은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우주의 근원까지 이제 양자모 이런 물리학을 다 동원해서 하면 이해가 될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논리는 충분조건 논리하고 필요조건 논리 두 개뿐인 모르는데요. 충분조건 논리인 if, then, because를 계속해서 묻는다면 충분조건으로 최종 우주의 근원까지도 설명해야 할지도 모른다. 왜 미끄러졌냐에 대해서 또 자기 반발이 왜 자석이 왜 같은 그 길이는 밀쳐냅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은 우주의 근원까지 설명해야 된다. 따라서 Y라는 질문은 실체 또는 삶의 진실, entity or fact of life 여기서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논리 연습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 Y를 필요조건 논리로 in order to, must, because를 역으로 설명해서 납득이 된다면 나름 해답을 찾은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연습을 갈등 해소도로 제가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 중이죠. 이런 싱킹 브리지 타임을 하면서 모든 건을 다 그렇게 하다가는 뭐 하세월일 테니까 느낌이 올 때마다 한번 요거는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고문은 바이든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얼마 안 남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엄청난 급증을 감독하라고 말했습니다. 존 엘 도먼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내용보다도 그리고 또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특사 역할에 은퇴한 키스 갤로그 장군을 영입한다. 로이터가 11월 28일에 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평화회담에 참여해야만이 많은 무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갤러그 특사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6.25 전 휴전 전에 중부전선에서 고지전으로 영화까지 나왔지만 서로 밀리고 밀리는 전쟁을 끝없이 해왔죠. 휴전 협상 전에 전투는 더 격해진다. 왜냐하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수천 대의 장갑 로봇 버기 구매를 하고 있다. 텔레그라프. 참호에 있는 보병에게 탄약과 보급품을 전달하고 부상당한 군인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 로봇 지상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은 못하고 야, 우리 전쟁 나면은 실버 아미로 나가서 내가 직접 전투를 못하더라도 탄약과 보급품 전달하는 그런 거는 할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그것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로봇 무인 이런 차가 이 부상병까지도 옮기고 이런 데다가 보급품 탄약 같은 거 해가지고 무인차가 움직이는 그런 차들을 많이 구매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드론도 지금 많이 생산을 하겠죠. 내년에는 수만 개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로드미르 젤렌스키는 일요일에 자신의 군대가 더 이상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일부를 탈환할 화력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제 외교적 해결책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 이제 힘들겠죠. 이제 경제력이나 또 EU의 지원이나 미국의 지원도 한계가 이제 다다른 거 아니냐. 트럼프는 분명히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은 미래 전쟁은 보병전이 참호전이나 참호전을 하더라도 병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분명히 드론과 이런 무인 차량으로 전투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한국 방위산업도 드론과 로봇도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량이 여기 다 카메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게 기관총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차량은 이 십자가 적십자 표시가 있죠. 부상당한 직원을 이런 데다가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우 연결해서 또 관련된 뉴스는 로이터에서 비디오 뉴스인데 이거는 이런 개방된 거라도 이런 이동 로봇 차량에다가 부상당한 군인을 눕혀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야전 침대 같은 들 것에다가 두 사람이 옮겼는데 그럴 인력이 없으니까 이런 데다가 눕혀가지고 조종해서 후방으로 보내는 이런 전쟁의 양상을 지금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 전쟁의 예고편 같은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보병전은 드론과 로봇이 주로 전투를 치를 것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우크라이나전이다. 병력이 부족하더라도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한국 방위기업 증가율 세계 2위, 상위 100개 중 4개, 연합뉴스에서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2일 발표한 세계 방위산업 보고서에 따르면은 100대 기업 중 하나그룹이 24위, 항공우주산업이 56위,
LIG 넥스온이 76위, 현대, 롯데미 87호 등 4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또 일본 기업도 5개사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일본 기업 5개사의 매출액보다 더 웃돌았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그 무기 수출을 더 한다는 얘기죠.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100개 기업의 매출액 합격에서 한국 기업의 비율은 1.7%로 독일과 함께 세계 8위였다. 1.7%가 세계 8위면은 그러면 나머지 90%는 누가 해먹는 거냐? 1위에서 7위도 좀 소개 좀 해주지. 아마도 미국이 1위면 명백할 것이고 2위가 누굴까? 그 러시아일까? 중국일까? 어딜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1.7%로 세계 8위다. 증가율은 세계 2위지만은 더 좀 이게 나가야 우리나라 경제가 좀 또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말이죠. 디프레이션을 그 헤쳐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방위산업 수출이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올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인력 이탈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현우 기자가 코리아 타임즈에서 했는데 한국 내 진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 미스매치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되고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다들 고급 인력인데 일자리는 적다 그런 얘기죠. 서울대학 출신들도 그렇고 고급 일자리에 제한된 가용성과 이러한 높아진 기대치 사이의 불일치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기업들은 또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도 전례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젊은 니트족의 증가는 점차 핵심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니트족의 증가로 이어졌고 정부는 최대 49세까지 정책 지원을 확대했었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그 생산도 로봇 생산 쪽으로 그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인구가 줄면은 고임금 쪽으로 가야 될 테니까 지금 뭐 산업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인구 감소가 뭐 큰일 났다고 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들의 얘기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후려쳐가지고 되겠냐. 그러니까 자식도 안 낳고 공부 많이 시켜서 높은 월급 받으면서 너는 그 미래에는 우리 부모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 한국 부모들이나 일본 부모들이나 아마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구 줄어도 그거에 적응하는 기업 경영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기후 얘기로 호수 효과란 효소과 눈이는 무엇인가요? 제목은 제가 가져왔어요. 제닌 산토치 USA 투데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뭐 요 정도는 우리나라도 좀 내렸었죠. 빨리빨리 치우는데 이제 우리가 그 눈이 내렸을 때 의외로 또 그 아직 바닥은 따뜻했기 때문에 금방 녹기도 하긴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호수 효과노는 몇 분 사이에 몇 시까지 어디에서나 지속될 수 있는데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호수가 얼기 전인 가을과 초겨울에 발생하며 오데오 지역에서 미국 같은 경우 그 캐나다 국경인 오데오에서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한다. 호수 효과노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방향에서 발생하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물 위에 통과하면서 온기와 습기가 대기 중 가장 낮은 곳으로 이동할 때 발생한다.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형성되어 좁은 띠를 형성하고 호수 효과의 눈이 생성된다. 지속되는 동안 시간당 약 2 내지 3인치의 눈이 내릴 수 있다. 우리 이 11월 말 117년 만에 그 폭설은 서해의 호수 기능으로 눈이 발달하여 폭설이 되었다고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요 정도 눈이 아니고 어느 정도 눈이 쌓이냐. 우리나라도 요거 차에다가 이 정도 높이까지 쌓인 차도 봤어요. 이런 호수 효과 눈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일본 전체가 빈곤화되고 있는가, 저중소득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읽어내다. 그 유사한 내용들의 기사가 연속되고 있는데 사카모토 다카시라고 진정한 일본 경제의 데이터가 나타내는 앞으로 일어날 일. 요건 좀 자기네들 스스로 위로하는 분석인 것 같아요. 노동 참여의 급증과 저소득층의 급증. 그런데 그 격차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 노동력 풀이 고갈될 때 임금은 더욱 치솟을 것이다. 그리고 800행 했던 시급 때보다 현재 1200행 일자리를 찾는다면은 은퇴하고 노인네들도 이런 일자리로 오게 되니까 전체 평균은 그 저임금 노동력들은 많이 생기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소득 증대는 조금씩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해보자면은 시진핑이 공동부유 운운했는데 공동빈곤이지만 공동빈곤이라 하더라도 경제가 노동 인력들이 세대를 떠나서 전에보다도 평균 시급액은 올랐다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나아진 거 아니냐라는 위로, 자기 위로 같은 분석으로 좀 또 생각도 되네요.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 한국상 HBM도 적용한다. 홍다현, 윤희은 두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 단호히 반대, 아니 중상무부 단호히 반대 입장 밝히고, 정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중 수출 규모 적기 때문에 미국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 크지 않을 것이다. 그 네덜란드 ASML인가 거기 그 반도체 장비 수출하는데 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 해외 직접 생산 상품 규칙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으면 이번 수출 통제를 근데 왜 다 적용되냐? 처음에 그 반도체 만든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근본 기술은 다 미국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자기네들은 주장하겠죠. HBM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만의 TSMC를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TSMC한테 빨리 지금 미국으로 들어와, 왜 미직미직 거리고 있어, 왜 공장 짓는다면서 왜 중단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미 해군은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미사일 함정을 재장전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요게 그 스텔스 구축함이라면은 미사일 쏘고 나서 재장전하는데 육지로 가야 되는데, 이런 배가 와가지고 여기 아마 크레인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창 갈아 끼듯이 요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그 스텔스 구축함 뉴스를 한번 또 미리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제 한 분석가는 이 솔루션이 유용할 수 있지만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기술은 용도 변경된 1990년대 프로토타입 장비를 기반으로 하며 공급선에서 지포를 통해 미사일 용기를 발사, 쐐에 넣는 유압 추진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냥 이해할 거는 지상에서 해야했던 재장전을 해상에서 우리가 그 기관단총이나 이럴 때 탄창을 갈아 끼우는 그런 기술인 것 같다. 그러니까 존 위기에서 보듯이 그런 거로 하는 거 아니냐. 그 존윅이나 그 액션 영화에 대해서 저도 한번 글로 정리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볼 때 화끈한 건 좋지만은 저는 그 죽어나가는 그 엑스트라들, 그 사람도 똑같은 인간인데 저렇게 많이 죽여도 되나.
그들도 전문가들이라고 용병으로 채용된 사람들일 텐데 그 사격술이나 자기 방어 기술이 그렇게 약하냐. 그 영화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영화 만드는 애들의 우리나라도 폭군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주 그냥 싸잡아서 그냥 다 그냥 다들 죽이는데 그건 이제 좀 그런 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이 끝나면은 그거 한번 좀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영화 요즘 자제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네요. 한국 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 양국관계 포괄자 동반자로 격상. 이런 게 연합뉴스 일본판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뉴스는 별반 흥미가 없는지 눈에 안 띕니다. 잘. 이게 생긴 모양이 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 사람도 똑대가 좀 좋네.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방문을 했는데 언제 오는지도 뉴스를 못 봤어요. 3일 정상회담을 열어가지고 자관 이번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 뭐 어떻든지 간에 여기에 뭐 그쪽도 광물이 있고 뭐 하지만은 제가 요거는 그 야후 지도에서 야후가 아니죠. 그 구글 지도에서 가져왔는데 이 스탄이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옛날 수당 땅하고 그 같은 발음이거든요. 여러 번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이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은 고대 우리 다 형제들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조금 거시기 하고 어쨌든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중앙아시아 이 스탄 5개 국가는 완전 우리하고 전략적 그 동맹관계로 가야 될 거예요. 여기 우측이 바로 몽골이거든요. 여기 카자흐스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카자흐스탄이 가장 땅이 넓죠. 이 아스타나가 그 지금 현재 수도고 알마티가 또 옛날 그 유명했던 데인데 거기도 수도였었는데 요 지도에서 보듯이 다 녹색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 아스타나 쪽이 우리나라 그 아스타리죠. 옛날 고조선 이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진짜 형제 같은 나라로 카자흐스탄을 봐야 되지 않겠냐. 다양한 민족이 살지만 언어 자체는 분명히 우리 고조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2024년에만 이스라엘에 약 9억 원 무기 수출. 한겨레 신당 기자가 얘기했는데 그런 탄약 한 방, 그런 무기로 내 친척이 죽어가는 제발 중립을 지켜주면 좋겠다. 제가 물음표를 좀 붙여봅니다. 이 의견을 얘기한 사람은 2023년 8월 한국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뽑혔을 때는 펄쩍 뛸 정도로 기뻤는데 그런데 나리만 씨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자 전쟁이 시작이 됐다. 한국, 이스라엘에 80억 원 이상의 무기를 수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유학생 미리암 씨도 있다. 총포 탄약 등 무기로 쓰였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무기 총 거래가 599만 9,942달러, 약 8억 9,700만 행.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최근 이 비밀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방위산업청과 관세청은 특정 국가에 대한 무기 통계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데 한겨레 22일에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면 참여연대는 어떤 그런 첩보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했느냐. 영동미도 이스라엘 무기 판매 중단. 물론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 사용되는 한국산 무기는 전체 무기의 총량에 비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도 얘기하지만은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편향된 보도다. 한겨레다운 기사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기사를 쓸 용기는 없는 것일까? 한겨레 기자가.
유럽에서는 이미 많은 무슬림들이 이민을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 운동이 일어나죠. 팔레스타인 편이 많죠. 미국 내에서도 반이스라엘 집회가 있었던 것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데 북한제 무기가 수출되는 곳은 왜 침묵하느냐, 한겨레한테 묻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무슨 축제 때 가자지구 공격대들이 행글라이더 같은 이런 침투 무기로 온 것도 북한 특수부대가 하는 거, 그거 배워서 온 거고, 땅굴 파는 것도 다 북한 애들이 한 거고, 걔네들이 소지한 거 있던 무기도 다 북한제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국민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을 아예 없애려고 지금 네타냐후가 어린애도 죽더라도 그건 전쟁의 희생일 수 있다. 우리나라 전쟁 때도 고아가 얼마나 많이 죽고 애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전쟁은 일어나야 되지 않지만 냉정하게 봐서는 우리나라 내에서 전쟁은 안 일어나야 뭐 좋겠지만은 객관성이 없고 이건 편향된 기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